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최원석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의심하는 환자분을 보셨다거나 또는 그러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오늘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증상이나 진단, 치료, 예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차이, 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발생 현황, 전파 경로, 증상과 진단, 치료,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RNA 바이러스에 해당되고 8개의 유전자 분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면에는 HA와 NA라고 하는 글라이코프로테인이 존재하겠고, 이 HA와 NA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아형이 구분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개 B형이나 C형에 비해서 높은 감염력과 비교적 높은 중증도를 보이게 됩니다. A형 인플루엔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조류나 포유류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의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대변이를 통해서 대유행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 발생했던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우도 A형 인플루엔자에 해당되는 대유행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B형 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서만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중증 질환을 유발시킬 수는 있지만 A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증도는 조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형 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대개 경증으로 또는 증상이 없는 상태로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도는 높지 않은 바이러스가 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를 쉽게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변이, 대개는 포인트 뮤테이션과 같은 작은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 항원 소변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 진 시그먼트 한 가지나 두 가지가 통째로 바뀌게 되는 항원 대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항원 대변이의 경우에는 대개 사람의 바이러스와 조류나 동물의 바이러스가 섞여서 나타나게 되고, 이 과정 중에 돼지가 이 바이러스들을 함께 모아서 그 안에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나타나게 하는 믹싱 베슬의 형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한 단백질, 헤마글루티닌이나 뉴라미니데이즈 조합에 따라서 A형이 구분됩니다. HA는 총 18가지로 구분이 되고 뉴라미니데이즈는 총 11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과거 뉴라미니데이즈는 9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2가지가 더 발견되어서 11가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형 H5N1이라고 하면 대개 A형 인플루엔자로 H5와 N1의 표면 글라이코프로테인을 가진 I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형 인플루엔자는 대부분 조류에서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형 인플루엔자는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숙주에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는 돼지나 말, 고래, 조류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오리를 포함한 야생 조류는 주된 자연의 숙주가 됩니다. 또 하나의 숙주에서 다른 새로운 숙주로의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종간장벽에 의해서 전파되는 정도가 아주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종간장벽을 넘어서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새로운 동물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형태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 조류나 닭, 오리, 가금류에 감염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통칭해서 지칭하는 것이 되겠고, 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조류에게 감염을 일으키지만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개 자연 상태의 야생 조류는 다양한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조류에서는 실제로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보리나 거위와 같이 이제 집에서 키우는 조류에 있어서는 이제 감염이 되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고병원성 또는 저병원성이라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고병원성의 기준은 조류, 특히 닭에서 얼마나 강한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병원성이 사람에서 병원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조류에서는 강한 병원성을 일으키지만 실제로 사람에서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있고, 조류에서는 저병원성이라고 분류가 되지만 사람에게서는 강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대개 H5나 H7형이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H5나 H7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고병원성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이 중에 일부가 고병원성에 해당이 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킵니다. 항원 소변이와 대변이가 가장 대표적인 변이의 형태가 됩니다. 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변이를 통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00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서 고병원성으로 바뀌었던 사례의 보고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발생 현황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분리된 이후에 전 세계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의 발생 양상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시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집단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2017년 4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발생이 있는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보시면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많지만 이 지역적인 분포가 전 세계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3년에 A형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이 처음 확인되었고 최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와 종축 농장을 중심으로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가금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한 바가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 감염이 확진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에서 가장 중증도가 높고 중요성이 높은 바이러스는 H5N1입니다. H5N1 바이러스는 1997년 홍콩에서 처음 보고가 되기 시작했고 2003년부터 WHO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됩니다. 이 H5N1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858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50% 이상인 45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분포를 가지지만 대개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7N9입니다. H7N9은 2013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가 시작되었고 최근까지 중국의 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7N9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7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48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H5N6, H9N2, H10N8과 같은 바이러스가 사람에서의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된 바가 있는 바이러스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체 감염의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지만 우리나라 가금류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간의 발생 가능성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금류 내에서의 전파는 직접 접촉이 가장 중요한 전파 경로입니다. 감염된 닭의 분변에는 아주 높은 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변에 오염된 차량이나 사람, 사료,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전염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가까운 거리의 경우에는 오염된 쥐나 야생조류, 물이나 사료, 또 비말이나 공구 중의 부유물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지역, 국가나 국가로의 장거리의 전파의 경우에는 대개 야생 철새의 이동이 중요한 경로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의 유입이나 또는 여행객을 통한 유입도 주의해야 할 전파 경로가 됩니다. 사람으로의 감염은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가장 중요한 감염 경로가 됩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을 한다거나 또는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 분비물에 오염된 사물에 접촉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피부, 상처가 나지 않은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감염의 가능성은 매우 낮겠고, 이 바이러스가 신체 내로 침입할 수 있는 눈이나 코, 입의 점막에 노출되는 경우에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작은 침방울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한 전파가 가능합니다. 아주 드물게 사람 간의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의 보고가 있지만 현재까지 사람 간의 전파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람 간의 전파가 쉽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이 일어나게 되면 닭고기나 오리고기 섭취에 대해서 걱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또는 감염 위험이 있는 닭이나 오리는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입하는 닭이나 오리는 이런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이러한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75도 이상의 온도로 5분 이상 가열하면 모두 사멸하게 되어서 충분하게 가열하여 섭취를 한다면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모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류에서의 감염 증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야생조류나 야생오리와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칠면조 같은 조류에 있어서는 바이러스의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인지 고병원성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임상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고병원성인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 급격하게 폐사로 이어지게 되고, 보통 폐사가 시작돼서 절반 이상이 폐사하는 데까지 4, 5일 정도면 이 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인체 감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만약 감염이 발생한다면 노출로부터 2일에서 7일, 최대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두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증상은 다양한 형태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한 경우에는 결막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전형적인 독감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폐렴이나 급성호흡부전과 같은 중증 호흡기 감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구역이나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나 의식저하 같은 신경학적인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증의 호흡기 감염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진단을 위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상 발생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출이 되었다는 역학적인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동반되어 있어야 하는데, 특히 하부호흡기 감염에 해당되는 증상, 고열과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있어서는 실험실적인 검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주로 호흡기 검체를 통한 바이러스의 분리, 혈액 검사를 통한 항체 검사 등이 진단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일단 이 바이러스가 의심되거나 추정 확진되는 환자를 보시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보건소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실험실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기관의 장 역시 관할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팩스나 또는 웹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신고할 때 증상뿐만 아니라 역학적인 연관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학적인 연관성이라고 하면 법정 감염병의 진단 신고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대개 증상 발생 10일 이내에 다음 5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의심이나 추정되는 환자와 2m 이내에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 또는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조류나 가금류에 노출이 되었던 경우, 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서 먹었던 경우, 또는 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 마지막으로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 또는 사람의 검체를 직접 취급한 경우는 역학적 연관성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적 진단에는 컬처, PCR 또는 시럴러직 테스트와 같은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가장 스탠다드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PCR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체를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이곳과 연락하셔서 검체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검사를 위한 호흡기 검체는 대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서 채취를 해야 하는데,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의 투약 전 또는 항바이러스를 예방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유증상자에서 항바이러스를 투약하는 경우 내성 의심되는 경우에 채취하게 됩니다. 호흡기 검체는 대개 이제 인후두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입이나 코를 통해서 입을 벌리거나 또는 코를 통해서 면봉을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채취된 검체는 VTM 배지, 바이러스 수송 배지를 통해서 검체를 전달하게 됩니다.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증이 그러하듯이 대증적인 요법, 해열제나 수액치료 등이 기본이 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가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볼 수 있겠고, 가능한 조기, 즉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대개 5일 정도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증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투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항생제는 권고되지 않지만 폐렴을 동반하고 있거나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사용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심한 호흡부전이 있는 경우에 인공호흡기,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투석, 또 호흡부전이 심하거나 혈압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 에크모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항바이러스제에는 이 오스탈미비어, 자나빈비비어, 페라미비어 같은 약물이 있겠고, 고전적으로 사용했었던 M2 블로커인 아만타딘이나 리만타딘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약물 중에 한 가지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이 추정 또는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48시간 이후라고 하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투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개 실험실적 검사 결과가 보고되기 전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실험실적인 검사의 경우 결과가 보고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바람직한 투여의 시간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라면 검사 결과가 보고되기 전이라도 항바이러스를 투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바이러스제의 투여 용량은 대개 계절 인플루엔자 감염 시 사용하는 용량과 같습니다. 오셀탈미비어를 기준으로 하면 성인의 경우 신기능이 정상인 사람에서 75mg 하루에 2회 투여하는 용량이 됩니다. 투여 기간은 계절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5일간 투여하게 되겠고, 다만 중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고 있다면 관련된 축산 농가나 철새도래제 방문은 삼가하셔야겠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라면 소독과 같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해서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불법적인 축산물의 경우에 바이러스의 유입의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산물의 국내 반입은 금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야생조류나 가금류, 고양이 등의 사체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체와의 접촉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감염들이 그러하듯이 손이나 호흡기를 통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손위생, 또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서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분의 호흡기 분비물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주어야 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도록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고위험 상태로 노출될 위험이 있는 분들, 특히 살처분에 참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보호구의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개인보호구에는 보호복과 덧신, 마스크, 고글, 일회용 장갑이 있습니다. 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복, 덧신, 마스크와 고글, 보호복에 달려있는 모자, 장갑의 순서로 착용을 하겠고, 탈의를 하는 경우에는 덧신, 보호복, 고글, 마스크, 장갑의 순서로 탈의를 해야 합니다. 백신은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를 대상으로 상용화된 백신은 없습니다. 다만 대유행과 같은 형태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H5N1이나 H7N9과 같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이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에는 이 백신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계절 인플루엔자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중복 감염이 되는 경우에 바이러스의 대변이를 통해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또 계절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경우에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과의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고위험군, 농가 종사자나 살처분 참여자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권고됩니다. 예방적인 항바이러스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예방적인 항바이러스의 사용은 권고되지 않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오셀탈미비어나 자나미비어와 같은 약물로 투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1회 노출 후에 예방을 하고자 한다면 대개 치료 용량에 해당되는 오셀탈미비어의 경우 75mg 하루 2회 투여하는 용량으로 노출일로부터 5일간 투여하면 됩니다. 만약 지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 용량은 대개 치료 용량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셀탈미비어의 경우에 75mg 1일 1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예방적인 용량으로 노출 시작 시점으로 노출 종료 후 6일까지 복용하도록 합니다. 지속적인 노출의 경우 최대 6주까지 항바이러스의 투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간헐적으로 있고 전 세계적인 발생도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인체 감염의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지만 이런 지속적인 노출 상황에 있어서는 인체 감염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겠고, 가능성 있는 환자를 만나셨다면 적절한 보호 조치 또 신고하는 것들을 숙지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